화려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금빛 조명이 거대한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화인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섞여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상대를 스캔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화려한 거칠애 속에서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가면무도회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얼음이 녹아가는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화인건설의 하청업체인 인테리어 디자인 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단 이질감을 느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주위의 시선을 끄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분위기보다 자신을 끈적하게 훑어보는 몇몇 남성들의 시선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 연회장의 메인 게이트가 열리며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거만하게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화인그룹의 부사장 조민석은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마치 제왕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는 할아버지인 회장의 총애를 믿고 회사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 회장을 훑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서연에게 멈췄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조민석이 손짓하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빠르게 움직여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퇴로를 차단했다. 당황한 서연이 항의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조민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강압적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며 그녀를 VIP 전용 룸으로 이끌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한편 연 회장 밖 테라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서 있었다. 강도윤은 낡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 누구도 그를 화인그룹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는 총무팀의 평범한 대리였지만 실상은 회장의 직속 라인으로서 그룹의 어두운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도윤은 멍하니 야경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그의 신경은 오직 연 회장 안에 한 사람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도윤이 서연과 약혼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철저한 비밀이었으며 그는 그녀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다. 하지만 무정의를 통해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보고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비벼끄며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살기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VIP 룸 안에서는 조민석이 서연을 소파에 강제로 앉히고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디자인 회사를 언급하며 계약 해지를 무기로 그녀를 협박했고 더러운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도 눈물을 참으며 조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자존심이 상한 조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내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히 하청업체 주제에 내 호의를 거절해 조민석이 고함을 지르며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지자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서연의 다리에 생채기를 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좁은 룸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조민석은 공포에 질린 서연의 모습을 즐기듯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극도의 공포와 몸열감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다. 도윤 씨,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두꺼운 방음문을 뚫고 복도로 희미하게 새어나갔다. 그 순간 복도를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도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도윤은 경호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고 거구의 사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이는 오랜 실전 경험에서 나온 살인 기술이었다. 남은 경호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귀찮은 파리떼에 불과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의 급소를 파악하고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복도를 채웠지만 도윤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경호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도윤은 그를 무시하고 굳게 닫힌 VIP 룸의 문을 응시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열렸고 먼지 속에서 도윤이 걸어 들어왔다. 방 안의 상황을 목격한 도윤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조민석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당황하여 서연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멍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자가 평소 굽신거리던 강대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대리, 네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조민석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 조민석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들어올렸다. 조민석은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악력에 숨이 막혀 캑캑거릴 뿐이었다. 도윤은 조민석을 짐짝처럼 던져버렸고 그는 값비싼 장식장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도윤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다. 평소에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던 다정한 약혼자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다. 도윤은 쓰러진 조민석에게 다가가는 대신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방금 전의 폭력성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늦어서 미안해, 서연아. 이제 괜찮아.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리자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도윤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서연의 드레스를 덮어주며 차가운 눈으로 꿈틀거리는 조민석을 응시했다. 바닥을 기며 일어난 조민석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오늘부로 끝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뿐만 아니라 네 여자 가족까지 모조리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게. 조민석의 협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 안을 울렸다. 도윤은 서연을 부축해 일으키며 조민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조민석을 덮치자 조민석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뒤로 주춤거렸다. 도윤은 조민석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안경 너머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가 드러나자 그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도윤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 전해 사냥개가 목줄을 끊었다고. 도윤은 통화를 끊고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조민석에게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일개 사원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여유였다. 오늘 밤 화인그룹의 역사상 가장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윤은 겁에 질린 조민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사장님,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도윤은 굳어버린 조민석을 뒤로 하고 서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룸을 나섰다. 복대는 이미 쓰러진 경호원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그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낯설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한 안도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도윤은 서연의 상처를 살피며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고, 서연은 도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질문을 삼켰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들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도윤에게 깍듯이 90도로 인사했다. 이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뒷수습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도윤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녀를 차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며 화려한 호텔을 뒤로 하자 도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도윤의 눈에는 핏빛으로 물들어 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만년필 모양의 특수 녹음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방금 전 VIP 룸에서의 모든 대화와 상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조민석을 파멸로 이끌 첫 번째 탄환에 불과했다. 서연아, 많이 놀랐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쉬어. 도윤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의지해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약혼자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도윤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조민석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나씩 무너뜨릴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숨죽여왔던 용이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호텔 VIP 룸의 문이 닫히자마자 조민석은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남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값비싼 크리스털 잔들과 양주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바짓단을 더럽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었고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떨고 있는 비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비서는 조민석의 살기 어린 눈빛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비서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적막한 방안을 갈랐고 비서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신음했다. 조민석은 쓰러진 비서를 내려다보며 마치 짐승처럼 포효했고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강도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당장 인사팀장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강도윤 그 새끼 해고 처리하라고. 퇴직금이고 뭐고 한 푼도 주지 마. 조민석의 고함 소리에 비서는 허둥지둥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조민석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방안을 서성거렸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도윤이 감히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인사팀장에게 직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인사팀장은 영문도 모른 채 부사장의 불호령에 연신굽신거리며 즉각적인 해고 처리를 약속해야만 했다. 전화를 끄는 조민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는 화인그룹의 주거래 은행장과 건설부문 본부장이 그의 타깃이었고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그 여자 회사 자금줄 다 끊어버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부도 처리 안 되면 당신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조민석은 마치 장난감을 부수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명령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감히 자신에게 대항한 대가가 파멸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한편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윤은 뒷좌석에 앉아 서연의 찢어진 드레스 자락 아래로 드러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있었다. 차 안에 구비된 구급 상자에서 꺼낸 소독약을 바르는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서연은 따가움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도윤은 서연의 작은 반응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동작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까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런 도윤을 낯설게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깊은 눈빛에 마음이 놓이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다.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병원 가면 기록 남아서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어. 도윤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혼자가 보여준 낯선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싸움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급 세단과 운전기사는 누구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서연은 도윤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도윤 씨, 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차는... 도윤은 소독을 마친 서연의 다리에 밴드를 붙여주며 잠시 망설이는 듯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는 언젠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 밝히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연아. 그동안 숨겨서. 나는 단순한 총무팀 대리가 아니야. 회장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숨겨두셨어. 도윤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룹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해결하는 게 내 진짜 일이야. 오늘 일은 내가 너무 늦게 움직여서 일어난 사고야. 그때 도윤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는 인사팀에서 발송된 징계 해고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자가 떠 있었고 발신자는 인사팀장이었다. 조민석이 예상대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증거였지만 도윤에게 그것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위협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이 보지 못하게 화면을 끄고 운전석의 김 실장에게 짧게 고개짓을 했다. 백미러로 도윤의 신호를 확인한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의 속도를 높였고 차량은 한강변의 한적한 도로로 방향을 틀었다. 도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조민석 부사장 예상대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나오는군.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바뀔 텐데 말이야. 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다른 손은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도윤의 목소리는 다시금 냉철한 지휘관의 톤으로 바뀌었다. 최 비서실장님 접니다. 내 상황 발생했습니다. 코드 블랙 발동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 최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정원을 이사님께 위임하신다는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어조로 지시를 이어갔다. 내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부사장 해임 및 경영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감사팀 풀어서 지난 5년간 조민석이 횡령한 비자금 장부 싹 다 털어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서연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조민석은 자신이 가진 직함과 인맥이 전부라고 믿고 있겠지만 도윤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실권을 쥐고 있었다. 화인그룹의 창업주인 할아버지는 방탕하고 무능한 친손자 조민석 대신 양자인 도윤의 아버지와 그 아들인 도윤을 비밀리에 후계자로 키워왔다. 도윤은 그동안 그룹의 밑바닥부터 경험하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갈아왔고 오늘 밤 조민석의 만행은 그 칼을 뽑을 명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같은 시각 조민석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급 양주를 병째 들이키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인사팀장과 은행장에게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건방진 새끼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다. 내일이면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게 될 거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그 높은 곳이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에게 굴복할 서연의 모습과 무릎 꿇고 빌도윤의 비참한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서연을 안정가옥에 데려다 준 뒤 잠들지 않고 서재에 앉아 모니터 불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조민석의 숨겨진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들과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도윤의 눈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조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USB에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 조민석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티켓이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깨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따라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도윤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경을 쓴 채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다정한 약혼자와는 다른 차가운 지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문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가 자신을 위해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인기척을 느낀 도윤이 의자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어졌다. 깼어 더 자지 그랬어. 아직 새벽인데. 도윤이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도윤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워서 깼어요. 그런데 도윤 씨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 서연아. 오늘 해가 뜨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아니, 더 좋아질 거야. 도윤은 서연을 안심시킨 뒤 다시 서재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화인그룹의 최고 경영자 권한을 상징하는 황금색 배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그 배지를 집어들어 양복깃에 달지 않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배지가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도윤은 깔끔한 수트로 갈아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어수룩한 강대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밖에는 김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고 도윤이 채 오르자 김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다. 화인 그룹 본사로 갑니다. 전쟁을 끝내러. 도윤의 짧고 굵은 명령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아침 햇살을 가르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같은 시각 조민석은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을 이사회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착각하며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축제장이 아닌 단두대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 채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화인그룹 창립 파티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막장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언론은 강도윤을 술에 취해 상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정신 나간 하극상 직원으로 묘사했고 조민석은 부하 직원의 난동을 말리려다 부상을 입은 정의로운 리더로 포장되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고 인터넷 댓글창은 강도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조민석이 평소 관리해오던 언론 홍보팀과 댓글 조작 부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였고 여론은 순식간에 조민석의 편으로 기울었다. 한서연은 안전가옥의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떨었다. 화면 속 앵커는 그녀의 약혼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신상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유포되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그녀의 작은 인테리어 회사 직원들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지금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빗발치고 있고요. 자재 공급 업체들은 밀린 대금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직원의 비명 섞인 보고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조민석이 어젯밤 내뱉었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연의 생계수단이자 꾸민 회사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키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직원에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같은 시각 화인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조민석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기대어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들이 가져온 아침 신문들이 놓여 있었고 한 면을 장식한 자신의 미담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퉁퉁 부은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였지만 기분만큼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눈에 가시 갔던 강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건방진 한서연의 콧대를 꺾어놓았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하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 계집의 반응은 어때? 울고불고 매달린다는 연락 아직 없어. 비서는 조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직접적인 연락은 없습니다만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서 오늘 내로부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민석은 킬킬거리며 책상을 두드렸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도윤이 지금쯤 어느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찾아내어 무릎 꿇릴 생각에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는 강도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조민석의 오만함은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언론의 소란과 조민석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 머물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지어진 이곳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계와 재계 원로들의 은밀한 사교 장소였다. 도윤은 낡은 정장이 아닌 품격 있는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인그룹의 대주주이자 창업공신인 박 이사가 앉아 있었다. 박 이사는 차를 따르는 도윤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다렸네. 회장님께서는 좀 어떠신가?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 이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께서는 호전되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에게 정원을 맡기셨습니다. 도윤은 품 안에서 붉은 인주가 묻은 위임장과 함께 낡은 옥사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화인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상징하는 흑룡의 인장이었고 이를 본 박 이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회장의 비밀 병기가 바로 눈앞의 젊은 청년 강도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조민석 부사장의 전횡이 도를 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유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조직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사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이사회에서 제가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결기가 서려 있었다. 박 이사는 도윤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창업주를 보았고 그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지. 자네를 믿겠네. 늙은이의 마지막 힘을 보태줌세. 박 이사와의 회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도윤은 곧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에 올라탔다. 벤의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이동식 상황실로 개조되어 있었고 서너 명의 요원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이 비밀리에 운용해온 그림자 법무팀과 회계팀의 정계 멤버들이었다. 팀장은 도윤이 들어오자마자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계좌 내역과 문서를 가리키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조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5년 치장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도윤은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숫자들을 훑어보며 차갑게 눈을 빛냈다. 그것은 조민석이 저지른 탐욕의 증거이자 그를 단죄할 확실한 무기였다. 좋아, 이 자료들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일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띄울 수 있게 준비해. 그리고 뇌물 받은 이사들 명단도 확보했나? 도윤의 질문에 팀장은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내 통화 녹취록과 접대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변명 한마디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시간 서연은 회사로 들이닥친 기자들과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사무실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모든 빚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하지만 억측 기사는 정정해 주세요. 강도윤 씨는 폭행범이 아닙니다. 저를 구하려다 휘말린 피해자입니다. 서연의 외침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소음 속에 묻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벤 안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공영에 처한 그녀를 보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구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오히려 조민석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화면 속 서연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조민석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요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윤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다. 하루 종일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윤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마련해둔 해외 거처로 잠시 피해 있는 건 어때? 이 싸움이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게. 도윤은 서연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도윤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얼굴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도망 안 가요. 도윤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숨어야 해요? 그리고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도윤 씨가 싸우겠다면 나도 옆에서 도울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강도윤일 뿐이니까요. 서연의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도윤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 나는 내 자리를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가장 먼저 그 결과를 알려줄게. 도윤은 서연에게 굳게 약속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조민석과 그 일당들에게는 오직 처절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서울의 도심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겼다. 화인그룹 본사에 불 꺼진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이곳은 피 튀기는 전장이 될 운명이었다. 도윤은 밤을 새워가며 최종 시나리오를 점검했고 모든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조민석이 파놓은 함정은 이미 도윤에 의해 역으로 그를 올가매는 덫으로 변해 있었다. 무지와 오만에 빠진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도윤은 사냥꾼의 인내심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도윤은 말끔한 수트 차림에 평소 쓰지 않던 고급 넥타이를 메고 현관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따뜻한 응원이 느껴졌고 그것은 그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다. 김 실장이 운전하는 채 오른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인그룹 본사 건물을 응시했다. 높게 솟은 마천루가 위압적으로 느껴질 법도 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정복해야 할 고지일 뿐이었다. 갑시다. 회장님 자리가 비어있으니 주인이 가서 앉아야지. 차가 본사 정문을 통과하자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조민석이 강도윤의 해고를 공식화하고 여론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불러 모은 기자들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정문이 아닌 임원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보안 요원들은 미리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아무런 제지 없이 그를 통과시켰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도윤은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숫자판에 최상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도윤은 눈을 감고 지난 5년간의 굴욕과 인내의 시간을 되새겼다.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날들, 무능한 상사에게 굽신거려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밤. 그 모든 것에 대한 청구서를
오늘 한꺼번에 내밀 생각이었다. 딩동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보였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에 서 있던 비서실 직원이 도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앞을 막아섰다. 가강 대리님, 여기는 어떻게... 지금 이사회가 진행 중이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에도 도윤은 멈추지 않고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비켜, 네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도윤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직원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도윤은 회의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 너머에서는 조민석의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회의실 안을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일순간 깨졌다. 조민석 부사장은 자신의 취임 안건을 상정하려던 순간 방해받은 것에 분노하며 문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과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모두의 시선이 문 앞에 선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강도윤의 실루엣은 평소 그들이 알던 구부정한 총무팀 대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곧게 펴진 어깨와 냉철한 시선, 그리고 공간을 압도하는 기운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도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미친놈 끌어내. 조민석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좌중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도윤은 자신을 막아서려는 조민석의 비서를 가볍게 눈빛으로 제압했고 비서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었다. 도윤은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긴 테이블의 끝, 즉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누구도 도윤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조민석은 도윤이 감히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상석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봐 강대리, 지금 제정신이야.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가는 거야. 내 놈이 앉을 곳은 감방 바닥뿐이라고. 조민석의 악에 바친 비명에도 도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상석 의자에 등바디를 잡았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의자를 빼내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다리를 꼬며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조민석조차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조민석을 똑바로 응시했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회의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었나 보군요. 부사장님, 제 해고 안건은 이미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제 발로 나가는 걸 도와주시려고 모인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하게 들려왔고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야 보안팀 불러, 당장 이 새끼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조민석이 다시 한번 고함을 지르며 인터폰을 찾으려 허둥거렸다. 하지만 도윤은 품 안에서 붉은색 벨벳으로 감싸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다. 봉투는 매끄럽게 미끄러져 조민석의 눈앞에서 딱 멈췄고 그 위에 새겨진 황금색 문양을 본 순간 몇몇 원로 이사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화인그룹 창업주인 회장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사용하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흑룡의 인장이 찍힌 봉투였기 때문이다. 보안팀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기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하며 봉투를 가리켰다. 열어보시죠, 부사장님. 아니면 여기 계신 이사님들 중 누구라도 좋으니 그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죠. 도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조민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거칠게 봉인을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종이를 펼쳐둔 조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문서의 정체는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정원 위임장이었다. 이게 뭐야? 위임장. 할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신 거야. 너 같은 놈한테 정원을 위임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조민석이 종이를 구겨 던지며 발광했다. 하지만 도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턱짓으로 옆에 앉은 박 이사를 가리켰다. 박 이사님, 회장님의 필체와 인장을 확인해 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 회장님을 가장 오래 모신 분이니 진위를 파악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었고 돋보기를 꺼내 세밀하게 살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조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이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박 이사는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도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틀림없는 회장님의 친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회장님께서 금고 깊숙이 보관하시던 진품이 맞습니다. 박 이사의 확인 사살에 회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상황 파악이 빠른 기회주의자들은 벌써부터 도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조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던 강 대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돌며 이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상황 파악들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총무팀 대리 강도윤이 아니라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안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조민석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도윤의 손아귀 힘은 그를 의자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민석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늘의 안건은 강도윤 대리 징계 및 해고가 아닙니다. 조민석 부사장 해임 및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입니다. 도윤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조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네가 미쳤구나.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화인그룹의 적통 후계자야.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이 감히. 조민석은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도윤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했다. 적통 후계자. 도윤은 조민석의 팔을 꺾은 채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 적통이라는 자가 회사 돈을 자기 지갑처럼 쓰고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힘없는 여자를 괴롭히는 게 화인그룹의 경영 철학입니까?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왜 내버려 뒀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회를 걷어찼고 선을 넘었습니다. 도윤은 조민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조민석은 비참한 꼴로 뒹굴며 신음했다. 이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강 대리 아니 강 이사. 진정하게. 일단 말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치 빠른 김 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평소 조민석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에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도윤은 김상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김상무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로 하자라. 지난달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단가이나 압박에 못 이겨 찾아왔을 때는 문전 박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말이 안 통하던가요? 도윤의 정확한 지적에 김상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능력 있는 분은 남을 것이고 썩은 부위는 도려낼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제가 정합니다. 도윤의 말은 독재자의 선언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명분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터진 환부를 수술하기 위해 메스를 든 의사와 같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도윤이 부른 법무팀과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에 압수수색 영장에 버금가는 내부 감사 명령서를 들고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민석과 측근 이사들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조민석의 비서실장이 저항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윤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민석은 바닥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건 쿠데타야 불법이라고. 내가 나가서 기자들에게 다 폭로할 거야. 네가 회장님을 협박해서 위임장을 받아냈다고 말할 거라고. 조민석은 핏대선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도윤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기자들, 로비에 있는 그분들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불렀습니다. 곧 여기로 올라올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짓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죠. 도윤은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조민석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젯밤 VIP룸에서 녹음된 조민석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서연, 그 여자 회사 자금줄 다 끊어버려. 부도 처리 안 되면 당신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조민석의 잔인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조민석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끝장내려는 도윤의 완벽한 계획임을 깨달았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갑게 선고했다. 이것이 화인그룹 부사장의 민낯입니다. 주주들의 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일삼는 파렴치한 범죄자. 이것이 제가 오늘 이사회에 보고드릴 당신의 업적입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조민석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퉈 그를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은 몰랐다며 발을 빼기에 급급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쇼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민석 씨, 당신에게 스스로 물러날 기회는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해임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도윤이 미리 넘긴 자료를 토대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조민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조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철컥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조민석은 수갑을 찬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도윤을 향해 증오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두고 봐. 강도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조민석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윤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었다. 도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고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서연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조민석이 끌려나가고 난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은 도윤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도윤은 넥타이를 다시 고쳐매고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자, 쓰레기는 치워졌으니 이제 진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인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그 시각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서연은 뉴스 속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인그룹 조민석 부사장 긴급 체포 경영권은 대리인 강도윤에게 위임.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조민석의 모습과 당당하게 회의실을 장악한 도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도윤이 해낸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가진 힘을 오직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조민석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고 그 몸통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다. 도윤은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할아버지를 위해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도윤의 눈동자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듯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민석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직후 회의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고 마치 단두대 위에 올려진 죄수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도윤은 상석에 앉아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으로 공간을 지배했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이사들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그들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도윤은 지금 이 순간이 화인그룹을 좀먹던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첫 번째 타깃을 호명했다. 기획조정실 김상무님, 조민석 전 부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한 실무자가 본인 맞습니까? 도윤의 지적에 김상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윤은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도윤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김상무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김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공범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자입니다. 도윤의 선고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김상무에게 다가가 퇴직 처리 서류와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었다. 김상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가차없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자 남은 이사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도윤은 동요하는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묻는 듯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다음은 인사본부장님 차례군요. 제 부당 해고 처리를 지시하고 한서연 대표의 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주동자이시죠. 도윤이 차갑게 말하자 인사본부장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조민석의 권력을 믿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렀던 자신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도윤은 그에게 스스로 사임할 기회를 주는 척하며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는 게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길일 겁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회의실에서는 피 튀기는 숙청이 이루어졌고 조민석의 라인으로 분류되던 핵심 임원 7명이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능력 있고 청렴한 실무진 명단을 꺼내 공석이 된 자리에 즉각적인 직무대행을 발령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었다. 살아남은 중립 성향의 이사들은 도윤의 과감하고 치밀한 일 처리에 경악하면서도 내심 안도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경고와 당부를 동시에 남겼다. 화인그룹은 이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도덕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윤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이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새로운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도윤은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회의실을 나섰고 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활기찬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편 조민석의 체포 소식과 함께 한서연의 디자인 회사에 가해졌던 부당한 압력들도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은행장들은 앞다투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연장을 제안하고 금리 인하 혜택까지 제시하며 사과했다. 거래 중단을 통보했던 건설사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계약서를 들고 찾아와 굽신거렸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빗발치는 전화와 사과 방문을 받으며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모든 것이 도윤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울 희망을 보았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온 직후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도윤은 긴장한 기색 없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중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입니다. 도윤의 솔직하고 당당한 화법은 기존 재벌들의 형식적인 사과와는 차원이 달랐고 기자들은 숨죽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화인그룹의 경영 대리인으로서 조민석 전 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합니다. 특히 부당한 압력으로 고통받은 한서연 대표와 그 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도윤이 공개적으로 서연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과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이는 서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만천해 공표하는 행위였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연은 도윤의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여론은 급반전되어 도윤을 재벌 개혁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도윤의 과거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민석을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다. 화인그룹의 주가는 오너 리스크 해소와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호재를 타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도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시각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조민석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그는 식판을 엎고 벽을 주먹으로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다. 이거 안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당장 강도윤 그 자식 죽여버릴 거야. 조민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오로지 강도윤과 한서연 때문이라고 믿으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잠시 후 조민석의 담당 변호사가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는 조민석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던 검은 머리 외국인 변호사로 돈만 주면 살인 청부도 마다하지 않는 악질이었다. 조민석은 변호사를 보자마자 칸막이를 두드리며 악을 썼다. 야, 나 당장 꺼내 보석이든 집행정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변호사는 난동을 부리는 조민석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부사장님,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당분간 나오시기 힘듭니다. 그럼 불법으로라도 하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썩을 동안 강도윤 그 새끼가 내 회사를 다 삼키고 있다고. 조민석이 절규하듯 외치자 변호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사장님이 숨겨두신 마지막 자금을 사용하신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도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쓰시죠. 변호사의 제안에 조민석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는 강도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서연, 그 여자를 잡아. 조민석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를 잡아서 강도윤을 불러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그리고 두 사람 다 내 손으로 끝장내버리겠어. 조민석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자신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외부의 청부업자들을 이용해 납치를 사주하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회수했고 조민석에게 짧게 눈인사를 한 뒤 접견실을 나섰다. 조민석은 텅 빈 접견실에 홀로 남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퇴근을 권유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일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도윤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지금 퇴근해. 집 앞에 갈게.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서연을 향한 애정만은 가득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았을 서연을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었다. 서연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의 차에 올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서연은 도윤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윤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도윤의 표정에 서린 그늘을 읽어냈다. 도윤 씨, 무슨 일 있어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서연의 예리한 질문에 도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배고프지 않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도윤은 화제를 돌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의 직감은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조민석과 같은 인간들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창밖의 어둠은 짙고 무거웠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서연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 거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윤의 비장한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를 믿기에 따뜻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식사를 마치고 서연을 집에 데려다준 도윤은 차 안에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조민석 쪽 움직임은 어때? 변호사가 다녀갔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사냥꾼의 톤으로 돌아왔다. 김 실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사님,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조민석이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한서연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장 경호팀 증원에 서연이 집 주변 24시간 감시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얼씬거리게 해. 도윤은 소리치며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방심했다는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승리에 도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민석의 관계를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며 엑셀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자유로 위를 호송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다. 조민석은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당황한 교도관들은 급히 병원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조민석이 매수한 외부 세력과 짜고 치는 치밀한 연극이었으며 호송 차량의 뒤에는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밴 2대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접어들자 뒤따르던 밴이 급가속하며 호송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굉음과 함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교도관들이 신음하는 사이 조민석은 밖에서 문을 열어준 복면의 사내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차에서 내려 유유히 사라졌다. 그 시각 한서연은 도윤이 강화해준 경비 덕분에 안전할 것이라 믿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윤이 언제쯤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이 울리며 관리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다급한 연락에 서연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관리소 직원이 아닌 흉악한 인상의 괴한들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이 틀어막힌 채 집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그녀를 제압하여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긴급 구조 버튼을 길게 누르며 소파 밑으로 밀어넣는 기질을 발휘했다. 도윤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김 실장으로부터 조민석의 호송 차량이 습격당하고 그가 탈주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접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도윤의 이성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는 즉시 서연의 집으로 차를 돌리며 김 실장에게 경호팀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집 안은 난장판이 된 채 텅 비어 있었다. 도윤은 찢겨진 커튼과 깨진 화분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그는 바닥을 샅샅이 뒤지던 중 소파 밑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고 그것이 서연이 남긴 마지막 희망인 스마트워치임을 직감했다. 스마트워치에는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이 켜져 있었고 신호는 인천항에 버려진 물류 창고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윤은 즉시 자신의 비밀 조직인 그림자 팀에게 좌표를 전송하고 전원 집합 명령을 내렸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경찰이 개입할 경우 조민석이 서연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차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던 특수 장비들이 담긴 가방을 열었고 방탄조끼와 삼단봉 그리고 섬광탄 등을 챙겨 몸에 장착했다. 이제 그는 화인그룹의 이사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처절한 복수기로 변해 있었다. 인천항의 폐창구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낡은 의자에 포박된 채 깨어났고 눈앞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조민석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조민석은 탈주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엉망이 된 얼굴을 한 채 서연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때? 한서연 네가 믿던 강도윤이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아니, 그 자식은 올 수 없어. 내가 여기서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니까. 조민석의 목소리에는 이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민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조민석의 가학성을 더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범죄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꼴이라니. 서연의 도발에 조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도윤 씨는 당신과 달라. 그는 당신처럼 비겁하게 힘을 쓰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진 거야. 조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괴성을 질렀다.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내가 졌다고 천만에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너와 강도윤을 제물로 삼아서 그가 서연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창고 밖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조민석이 고용한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소리였다. 창고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조민석은 당황한 눈으로 입구를 주시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역광 속에서 긴 그림자가 안으로 드리워졌다. 강도윤이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것이다. 도윤은 아무런 말 없이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주위에는 살기가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입구에 서 있던 조민석의 부하 2명이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도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그는 순식간에 상대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명치를 가격하여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했으며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웠다. 조민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보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조민석, 이제 그만둬.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이 묶여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를 막아서는 용병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한 용병이 도윤의 등 뒤에서 쇠몽둥이를 내리치려 했지만 도윤은 보지 않고도 감각적으로 피하며 뒤돌려 차기로 상대의 턱을 날려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창고를 울렸고 마지막 남은 용병마저 도망치자 이제 창고 안에는 도윤과 조민석 그리고 서연 3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조민석은 궁지에 몰리자 품 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 서연의 목에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조민석의 손이 덜덜 떨리며 칼날이 서연의 하얀 목 피부를 스쳤고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민석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틈을 노리고 있었다. 민서가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죽이는 거 아니면 회사를 갖는 거? 도윤이 침착하게 말을 걸며 시선을 조민석에게 고정시켰다. 조민석은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이 보고 싶을 뿐이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잃고 절망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고. 조민석의 주의가 도윤에게 쏠린 사이 서연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필사적으로 탈출 기회를 엿보았다. 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조민석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는 신용을 했다. 그래, 알았어. 무릎 꿇을게. 그러니까 칼 내려놔. 도윤이 완전히 자세를 낮추자 조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광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바로 그거야. 천하의 강도윤이 내 발밑에 기는구나. 그가 방심하며 고개를 젖히고 웃는 순간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뒤로 젖혔다가 조민석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윤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조민석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고 칼은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도윤은 조민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뒤 주먹을 꽂아 넣으려다 멈췄다. 그의 주먹은 조민석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고 있었다. 조민석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죽여서 끝내는 건 너무 쉽지. 넌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네가 저지른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도윤은 차갑게 내뱉으며 조민석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도윤은 미리 김 실장에게 연락해 상황이 정리될 때쯤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해 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조민석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는 동안 도윤은 서둘러 서연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서연아,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서연을 품에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도윤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아니에요. 올 줄 알았어요. 도윤 씨가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폐창고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도윤의 옷은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멋진 기사로 보였다. 현장 수습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기 시작하며 붉은 여명이 인천항을 비추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도윤에게 상황 보고를 했다. 조민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탈주 및 납치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사주한 배후 세력까지 모두 일망타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실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고했어. 나머지 뒷정리는 부탁해.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도윤은 서연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쑤셔왔지만 옆에 앉은 서연을 보자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서연의 물음에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 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조민석은 제거되었지만 화인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한서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책임으로 채워질 진짜 삶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감싸 안았다. 화인그룹 본사 앞의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만개하여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조민석 전 부사장의 구속과 경영진의 대대적인 물갈이 이후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로비에는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전과는 다른 자부심과 여유가 묻어났다. 강도윤은 이제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서 눈치나 보던 총무팀 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명실상부한 화인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본사 최상층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곳의 문턱은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낮게 열려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조민석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 결과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 배임 납치 및 살인 미수 등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화면 속 조민석은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전에 거만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윤은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눌러 전원을 껐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마땅히 치워야 했을 쓰레기를 청소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의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차 들어왔습니다. 3시에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있고 저녁 7시에는 김 실장이 말을 잇려다 잠시 멈칫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 저녁 일정은 개인적인 용무로 비워두셨죠. 준비는 차질 없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김 실장을 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김 실장은 도윤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서 지난 6개월간 그룹의 개혁을 함께 이끌어온 동지였다. 고마워요, 김 실장. 오늘 회의만 끝나면 먼저 퇴근해보세요. 나머지는 내일 처리해도 되니까. 도윤의 배려에 김 실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오후 5시가 되자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회사를 나섰다. 검은색 세단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그의 차 조수석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서연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향했다. 서연의 회사 역시 지난 아픔을 딛고 도약하여 이제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화인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을 따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경영자가 되어 있었다. 도윤이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도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도윤 씨 벌써 왔어요. 아직 갈아입지도 못했는데. 서연이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와 도윤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천천히 해.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쁘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서연은 도윤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행복을 느꼈고 지난날의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남산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도윤이 화인 그룹 계열 호텔의 루프탑을 통째로 빌려 꾸민 공간으로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재즈 선율과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6개월 전 악몽 같았던 창립 파티와는
정반대로 이곳에는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야경을 감상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도윤 씨 덕분에 매일매일이 꿈만 같아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기억나? 그날 밤 네가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말이야. 갑작스러운 도윤의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이 나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와준 순간이기도 했죠.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맞아. 그날 너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어. 그전까지 나는 힘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사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었지. 하지만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깨달았어. 힘이란 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걸.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의자 옆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막았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윤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도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했다. 한서연, 내 인생의 빛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내 곁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시간을 너의 행복을 지키는 데만 쓰고 싶어. 나의 아내가 되어줄래. 도윤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연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도윤의 손을 잡았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도윤세 씨. 당연하죠. 100번이라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서연의 승낙이 떨어지자 도윤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일어서서 그녀를 으스러질 듯 껴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경이 그들을 감쌌다. 밤하늘에는 축복하듯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나란히 섰다. 도윤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서연아, 할아버지께서 내게 정식으로 회장직을 제안하셨어. 도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그럼 도윤 씨가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거절했어. 회장 타이틀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어.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큰 그림만 그리고 남는 시간은 온전히 너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거든. 왕관의 무게 때문에 내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서연은 도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다운 결정이에요. 저는 회장님 사모님보다 강도윤의 아내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도윤은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굳은 다짐을 되새겼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무력하게 숨어있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조민석처럼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장 인간적이고 강인한 남편이자 가장이 될 것이다. 며칠 후 화인그룹의 창립 5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혁신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참석자들의 면면도 바뀌어 있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기업인들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는 열정 넘치는 청년 사업가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초대받았다. 도윤은 턱시도를 입고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중앙 무대로 향했다. 단상에 오른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인그룹 이사회 의장 강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윤은 서연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제 약혼녀 한서연 대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무대 위로 올라오자 도윤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소개했다.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것은 서연이 지난날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고 당당한 주역으로 세상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윤과 서연은 시끄러운 행사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정원을 거닐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도윤 씨,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이 감회에 젖어 말하자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날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겠지.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를 위협하는 감시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서연아, 사랑해.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사랑할게. 도윤의 고백에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도윤 씨.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깨어나 거대한 권력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력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도구로 승화시켰다. 강도윤과 한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처럼 그들은 언제나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걸어갈 것이다.